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셀러 서비스실 세일즈 서비스팀의 최경석, 박재랑입니다. 저희는 장사의 시작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장님 입점 심사 시스템과 레거시 코드 개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세션은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세션입니다. 내부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시는 분, 점진적인 어플리케이션 개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아니면 배달의 민족 사장님들의 세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세션을 들으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서로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하는 입점심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입점심사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세션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민 앱을 사용하시는 일반 사용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사장님들의 많은 노력과 또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그 정보들을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배민을 시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저희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파시는 사장님들이 나의 가게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배달의 민족 앱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달의 민족 앱에 입점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앱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메뉴 정보나 또 메뉴의 가격, 배달 지역, 배달 팁, 그리고 사업자 정보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이 정보들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입력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점심사 시스템의 하나인 온라인 계약서인데요. 제가 새 장표만 가져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계약서 정보를 저희가 수취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배달의 민족에 입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의 가게 정보, 배달 정보, 그리고 배달 지역,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노출시킬 것인지 이런 많은 정보들을 계약서 형태로 입력을 하셔야 하고, 이 계약서가 입력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배달의 민족 앱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앞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입점 심사는 사장님이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력한 계약의 정보를 저희가 직접 심사하고 승인하는 모든 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계를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장님이 온라인 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이 작성 내용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배달의 민족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입력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축약을 해서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장님들은 더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고, 아무래도 입력하시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정보가 스무스하게 승인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정책을 다시 안내를 하면서 반려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럼 사장님은 다시 수정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재심사를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시스템이 바로 저희가 운영하는 입점심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이 입점심사 시스템은 300명의 심사 담당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달 신규 사장님들이 8천여 명 정도 이 입점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입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입점심사 시스템에서 매월 약 20여만 건의 심사건들이 심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바로 시스템의 비자동화입니다.
아까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승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팀이 각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담당 파트를 나눠서 그리고 그 파트 하위에 또 여러 명의 담당자가 각자 업무에 맞는 정보를 심사하고 또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업무에 사용하는 화면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낮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예시 화면으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이 입점 심사 시스템 안에 있는 리스트에 여러 심사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심사팀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각자 본인의 업무를 확인하고 본인의 업무에 맞는 요청건을 가지고 가서 심사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원인 1의 비자동화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심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각 담당자가 직접 어떤 업무를 할지 판단하고 수기로 업무를 가져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스템의 비자동화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비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하는지 헤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의 기존 시스템도 비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가져와야 하는지 담당자가 수기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지연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심사 과정을 좀 단순하게 풀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표기된 업무들이 다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수기로 확인하고 업무로 가져오는 모든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수기로 이루어지면서 담당자의 역량에 의존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항상 잠재된 휴먼 에러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균일하지 못한 경험을 주게 된다는 부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연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저희가 기존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어떠한 이력도 적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개선을 하고 싶어도 개선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심사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드릴 텐데요. 보시는 장표는 요청관리, 승인 프로세스 기준으로 복잡한 아키텍처 구성을 단순화시킨 장표인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배민의 마이크로 서비스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요청관리, 입점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의 직접적인 요청을 처리하는 배민 사장님 광장과 셀프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요청들을 빠르게 검수, 승인하는 심사 시스템인 슈퍼2까지 이 중에서도 승인 업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슈퍼2의 기존 아키텍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스템인 슈퍼2는 배민 아키텍처 대격변의 시절 먼데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탄생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초기 빠른 마이크로 서비스과의 연계와 구현, 그리고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클라이언트 지향적인 어플리케이션 모델인 클라이언트 사이드 메시어 패턴을 도입하여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슈퍼2는 이러한 프론트엔드의 게이트웨이 성격의 서버로 자바 그리고 스프링 베이스의 기술 스택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HTTP 페이로드를 서버로 전달하면 서버가 이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며 일부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CORS 구성을 통해 직접 프론트엔드에서 액세스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합니다. 대격변 시절을 빠르게 개발하여 더 나은 비즈니스 밸류를 제공해 주는 데는 아주 적합한 모델이었으나 일부 승인을 지연시키는 기술적인 허들도 존재했습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면서 그 허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통신 흐름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인 업무의 핵심인 전자계약서 지면을 예시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계약서 지면을 통해 입점 신청 혹은 계약 변경에 따른 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호출해야 할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각의
상품, 요청관리, 비즈머니 등의 서비스들을 조합해줘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조합을 프론트엔드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표현한다면 위와 같은 코드로 호출하게 될 텐데요. 호출한 코드에서 네트워크를 거쳐 서버 사이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표현한다면 장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요청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조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 네트워크 비용이 수반됩니다.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프론트엔드가 일괄 혹은 시퀀셜하게 액세스해줘야 하는데요. 물론 100%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는 모델이겠지만 네트워크는 늘 실패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하고, 또한 사용자들이 모든 API 호출이 성공할 때까지 페이지에 머무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트랜잭션 실패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요청을 받게 되는 슈퍼2 서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중의 API 호출을 통해 발생하는 권한, 인가 혹은 공통 처리 로직이 매 요청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페이지에서의 API 호출이 잦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과의 협력을 통해 승인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중의 API 호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조회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조회 씬을 생각한다면 브라우저에서의 제시도, 리프레시를 통해 페이지에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회가 아닌 실제 승인 업무 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승인을 예시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주 승인 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트랜잭션 혹은 호출해야 할 서비스는 업주 생성, 전자계약서 갱신, 신규로 갱신될 전자계약서 버전 API, 그리고 해당 업주 광고 계약 요청권에 대한 API 호출까지 최소 4개의 API를 호출하게 될 텐데요. 이 지점에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승인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케이스가 될 텐데요. 하지만 모든 승인 업무가 이런 흐름대로 진행되진 않고 일부 엣지 케이스가 운영 중 종종 발생했었는데요. 아주 단적인 예시가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호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일부 서비스 호출 실패가 그 예시입니다. 장표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업주, 계약서에 대한 서비스 처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 승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청관리 API에 대한 실패가 발생하였을 경우인데요. 실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패가 발생한 서비스들을 재처리 혹은 롤백 API를 이용하여 취소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었는데요. 개발 모델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호출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모든 재처리, 취소 로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결과적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우저에서 중간 서버인 슈퍼2 그리고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까지의 네트워크 구간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들의 브라우저가 안전하게 모든 코드를 돌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한 상황과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모든 호출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다중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통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며 높아지는 실패 가능성은 결국 승인 업무의 실패로 이어지고, 승인 업무의 실패는 곧 데이터베이스 수기 처리 혹은 운영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요청마다 반복되는 권한, 인가, 그리고 공통처리 로직의 호출은 곧 서버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클라이언트 주도의 호출 방식은 복잡한 트랜잭션 처리에 무결성을 보장하기 힘들고, 또한 필요한 코드가 제때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장님들의 이점 신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승인 업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승인 업무에서 앞에서 소개드린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경우 승인을 담당하는 현업부서, 승인 업무에 연관된 기획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서버 개발자 모두가 출동하여 이슈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인적 리소스를 낭비하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승인 업무를 관리하는 요청관리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원화된 코드 베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기존 요청관리 마이크로 서비스는 Node.js와 Express.js를 기반으로 개발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요청관리 승인 및 계약서에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어로 MySQL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논타이핑 언어를 사용하는 Node.js 환경에서 타입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데이터 관련 이슈가 많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를 자바로 개편하는 작업을 일부 진행했었습니다. 자바로 개발한 서비스를 통해 일부 프로덕션 환경까지 배포가 되어 있었으나 이원화된 기술 스택과 환경은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작용했었는데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동시에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엔티티 혹은 테이블에 대한 변경을 추적하기 어려운 이슈도 일부 존재했었고, 또한 신규 피처를 개발할 때 기존 노드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자바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할지에 대한 혼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결 과정의 첫 번째로 기술과 아키텍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 두 번째로 프로세스적으로 비효율 혹은 수동 작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제거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방향성, 모델의 전환이라는 개선 방향을 잡았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백엔드에서도 아키텍처와 개발 방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코드의 중심이 프론트엔드에 있고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단순히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모델에서 백엔드에서 좀 더 오너십을 가져가도록 무게중심을 옮기는 일, 그리고 심사 어드민인 슈퍼2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단순 바이패스 혹은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보다 좀 더 도메인 친화적이며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 바꾸는 방법으로 MSA 환경에서 말하는 BFF 패턴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이러한 BFF 패턴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엣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즉, 연계 도메인과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은 승인이라는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백엔드로서의 변화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장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 호출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프론트엔드의 화면 혹은 요구사항에 맞는 구체화한 API만을 의존하도록 개선을 진행 중이며, 또한 호출하는 API들의 성격을 쿼리, 커맨드 서비스로 나누어 각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맞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여 어그리게이션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쿼리 서비스들의 경우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의존성이 없을 경우 최적화를 위해 병렬 호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좀 더 빠르게 데이터 패칭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조회 요청 실패 시 재처리 또한 팀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페인 클라이언트의 리트라이 구현체를 통하여 이슈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커맨드 서비스들의 경우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커맨드 요청에서 발생하는 분산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도 슈퍼2 어플리케이션이 제어하여 분산 트랜잭션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해 취소 혹은 보상 트랜잭션 등 실제 승인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는 개발 모델로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원화된 개발 환경을 코틀린, 스프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 중인데요. 우선 자바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코틀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으며, Node.js로 개발되어 있는 배치와 API를
차례대로 분할 정복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중요도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분할 정복의 첫 번째 단계로 핵심 배치 서비스들에 대한 이관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팀에서 맡고 있는 배치 서비스들의 성격으로는 입점 신청과 광고 자동 승인, 그리고 주요 지표에 대한 데이터 적재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핵심적으로 사용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기에 이 부분을 먼저 포팅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으며, 기술 스택의 경우 기존 AWS 클라우드워치 이벤트, AWS 람다, 노드.js의 조합에서 젠킨스 기반의 배치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서비스 API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요청관리 도메인 서비스의 핵심 클라이언트인 슈퍼2 어플리케이션의 BFF 작업과 병렬로 코틀린 기반의 API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신규 피처의 안정적인 개발과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제공을 위한 부분일 텐데요. 앞서 재랑님이 이야기해 주신 비자동화에 따른 업무 비용 감소를 위해 자동할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자동할당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코드베이스가 코틀린, 스프링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 피치 못하게 기존 노드 서비스에서 고쳐야 할 최소한 부분만을 고쳐 릴리즈하게 되었는데요. 자동할당 프로젝트의 기술 기본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존 노드 환경에 최소한의 의존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노드 환경에 코드가 추가될 경우 추후 발생하는 이관 비용이 높아지는 걸 막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요청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 적재가 안 되는 이슈를 해소하고, 적재하는 이력을 기반으로 생산성 지표를 추출하는 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할당 시스템의 간략한 아키텍처는 장표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업무 담당자들이 사장님의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업무 요청을 자동으로 업무 그룹과 업무 그룹에 속한 작업자들의 상태에 따라 스케줄링 처리를 통해 매칭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대로 신규로 구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코틀린, 스프링 베이스의 요청관리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서비스 API를 제공하고, 제공한 API를 다시 엣지 서비스인 슈퍼2에서 프론트엔드에 맞도록 재강화하는 패턴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잡은 구현 기본 원칙을 소개해드리자면, 서비스 API로 제공하는 읽기, 쓰기 트랜잭션은 복잡하지 않게 하고, 사장님들의 승인 업무 요청을 작업자에게 매칭하는 등의 동시성과 복잡도 높은 연산은 별도의 워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구현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이야기 드리자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장님들의 요청건 중 기존의 업무 담당자가 할당된 요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기할당과 미할당으로 나누었으며, 여기에서 긴급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정렬을 하여 스케줄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카프카를 통해 이벤트를 발행했었으며, 발행한 이벤트들은 워커에서 수신하여 이후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동시성 이슈에 대한 부분은 레디스를 활용하여 동시에 같은 요청권과 같은 작업자에게 할당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방향을 선택했었습니다. 카프카를 통해 발행하는 이벤트는 또한 이벤트 페이로드에 최소한 정보만을 담는 제로 페이로드 전략을 선택하여 요청 관리에 아이디만은 전달, 이를 워커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할당을 처리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조회하여 할당 조건이 맞는지를 체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할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요구사항 중 이력 데이터 적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력 적재를 위해서는 기존 노드.js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건드려야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 노드 기반의 코드에서 사용하는 ORM인 타입 ORM의 엔티티 리스너를 활용하여
지표 데이터를 적지 않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카프카 CDC를 구축하여 노드 코드에서 바라보는 테이블에 변경 이벤트를 수신하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결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서 소개드린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타입 ORM의 엔티티 리스너를 활용하여 이력 적재를 할 경우 좀 더 유의미한 도메인 이벤트만을 캐치하여 이력 적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며, 단점으로는 노드 환경에 코드를 추가해야 하다 보니 추후 이관 시 이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카프카 CDC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 노드 환경에 코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는 카프카를 통해 발행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벤트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전달받은 메시지와 데이터베이스 로우의 변경 사항에 대해 중복 처리, 유효성 검증 등 좀 더 까다로운 로직이 추가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팀 상황과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방법인 카프카 CDC를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팀 내 개발자들 대부분이 자바, 코틀린, 스프링 환경에 좀 더 익숙한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 유지 보수성이 더 좋고 더 좋은 구현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드 환경에 코드를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으로 추후 추가 요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드 환경에 또 코드를 추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추가 요건으로 요청 관리 그리고 서류 수치에 대한 알림 요건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 카프카 CDC를 통해 해당 구현을 진행하는 걸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사용하게 되는 미들웨어 그리고 오고 가는 네트워크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추후 확장과 이관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카프카 CDC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프카 CDC의 경우 다행히 회사 내 SRE 조직에서 충분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게 환경 구성을 할 수 있었고, 데비지움 기반의 카프카 커넥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에이브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페이로드 스키마를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이벤트를 워커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하여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전달받은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도메인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가공, 필터하는 로직을 워커 어플리케이션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카프카 컨슈머 리밸런싱에 따른 중복 메시지 처리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 이벤트의 바이너리 로그 포지션과 키값을 기준으로 중복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레디스를 활용하여 중복 처리 방어 로직을 추가했었으며, 사장님들의 요청이 붐비는 오전 9시 이후 시간에 컨슈머 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이벤트 처리 프로세서에 비동기로 이벤트를 전달, 그리고 전달한 이벤트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돌 수 있도록 리액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벤트 스트림을 구현하여 처리하도록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앞에서 경성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과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심사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인데요. 아까 앞서 제가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비유했던 사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존에는 담당자들이 혼란스럽게 업무를 찾아 헤매서 수기로 할당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판단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심사 업무 환경이 훨씬 개선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화면인데요. 각 담당자들이 개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의 리스트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각 담당자가 찾아 헤맸다면,
이제 바뀐 화면에서는 각 개인이 개인 화면 하나만 보고 시스템에서 배당해주는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사 환경이 개선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최종적으로 균일화된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계속 휴먼 에러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지연이나 누락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동화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좀 더 균일화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런 환경 개선은 결과적으로 지표로도 이어졌는데요. 우선 계약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에는 약 이틀 정도 소요가 됐지만 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39시간 정도 평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신청된 심사도 결과적으로 완료되는 비율이 12%에서 26%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까 균일화된 고객 경험을 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당에 소요되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줄어들므로써 이 편차도 같이 줄어들어서 고객들이 좀 더 균일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데이터 적재가 가능해진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비자동화 환경에서는 유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심사라는 긴 과정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된 후에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됨에 따라 각 프로세스에서 유저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 추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산성을 측정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앞서 제가 생산성 측정에 발판을 마련했다, 근간을 마련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여기서 종료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한 삽을 뜬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성 측정을 하고 또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갈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같이 일할 분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동료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유연한 사고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저희와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 가실 분이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한 형제들 인재 영입 사이트에 세일즈 서비스를 검색해 주시면 채용 공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